며칠 전 저는 한 프랑스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유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와 이야기 나누던 중 한국의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문맹 문제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극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문맹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성인 문맹률이 7에서 10%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맹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 덕분이야.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며 누구나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설령 한글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해도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 아니야? 문자만 좋다고 문맹률이 낮아지는 건 아닐 텐데.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설명하려면 그 시작점인 훈민정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 백성들이 쉽고 정확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기반으로 한 문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자는 익히기 어려워 양반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고 1446년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문맹률을 낮추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21세기까지 이어지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창제된 것만으로 문맹률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교육 정책이 어우러져 지금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낮은 문맹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강력한 교육 정책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려 했고 한글 교육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고 해방 후 한국이 빠르게 문맹률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야학도 운영했습니다. 특히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문맹 퇴치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졌고, 이는 곧 문맹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 덕분에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라는 점도 한국의 낮은 문맹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드나 치처럼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한글은 기역은 언제나 그 소리를 내고 아는 항상 아로 발음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모음은 천, 지, 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글자를 익히는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도 수천 개의 단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수는 적으면서도 표현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러한 설명을 마치자 프랑스 친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문자야. 우리도 이런 문자가 있었다면
문맹률이 훨씬 낮아졌을 텐데 그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한글이 한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라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글이 분명 배우기 쉬운 문자이긴 하지만 한국어라는 특정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한글을 채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한글이 해외에서도 문맹, 퇴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이 상은 1989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것으로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국제적 상입니다. 왜 하필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되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이 문맹을 없애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을 받은 많은 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인 문자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한글의 체계를 참고하여 새로운 문자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문자 교육 실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이 이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를 들려주자 프랑스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다른 나라에서 문자로 쓰이고 있다고? 대단한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자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라틴 문자나 인도네시아어 알파벳을 활용해 보려 했지만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고 배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발음과 글자의 형태가 1:1 대응이 가능하며 조합 방식이 직관적이라 배우기 쉽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모든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기존 문맹자들도 짧은 시간 내에 글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고 이후 현지 학교에서는 한글을 교육하는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프랑스 친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문자가 없는 민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셈이네? 맞아. 한글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문자라는 의미지.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한글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 질문은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 이상의 성인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30%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육 시스템의 부족, 배우기 어려운 문자 체계, 교육 기회가 제한된 사회적 환경. 하지만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가 도입된다면 문맹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기존의 문자인 아랍 문자, 라틴 문자 등이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 문맹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글과 같은 직관적인 문자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단기간 내에 문해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랑스 친구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라는 생각이 변했어.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글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한국어를 적는 문자라는 데에 있지 않아.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인류 전체를 위한 문자라고 할 수도 있어. 프랑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글을 배우는 게 더욱 자랑스러워졌어.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길 바라.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이 가진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구로서 한글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랑스 친구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글이 한국에서 어떻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한국의 문맹률이 낮은 이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죠.
너 한국에서 지내면서 길을 잃어본 적 있어?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길을 잃을 일이 없더라고. 표지판도 잘 돼 있고 모든 안내문이 너무 직관적이야. 특히 한글이 쉬워서 그런지 한국어를 잘 모르는 나도 조금 배우고 나니까 읽을 수 있게 되더라.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국의 문맹률이 낮은 진짜 이유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쉬운 문자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문맹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경험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를 서울 시내 곳곳으로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서 역을 찾아볼래? 그는 전광판을 보며 한참을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모든 역 이름이 한글, 영어, 한자로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노선도도 직관적으로 표시돼 있어서 길을 헤맬 일이 없겠어. 그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복잡한 데다가 외국인에게는 꽤 어려운 편이야. 특히 안내 표지판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길을 잃기 쉽지.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쉬운 문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글을 활용하여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요. 한글 덕분에 길을 잃을 걱정이 없지. 제가 웃으며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정말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나라야. 다음으로 저는 그를 서울의 한 대형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아무 책이나 골라볼래? 그는 서가를 돌아다니며 책을 고르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나이가 정말 다양하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들 책을 보고 있어. 그의 말처럼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고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맹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어.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도서관은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광경은 흔하지 않아. 특히 노년층이 이렇게 편하게 책을 읽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야. 그의 말처럼 문맹률이 낮은 사회는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페에 들러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너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 같은 거 본 적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한국 뉴스 사이트에는 거의 모든 기사가 한글로만 제공되더라고. 프랑스에서는 영어 뉴스도 많고 외국어 기사도 많은데 한국은 거의 100% 한글이야.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한글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를 혼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문맹이 거의 없다는 거네. 인터넷 기사, 앱 사용법, 전자정보 시스템까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맞아. 한국은 디지털 문맹률도 거의 0%에 가까운 나라야.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낮은 문맹률이 단순히 한글이 쉬운 문자라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체계적으로 문맹을 없애고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한국이 문맹률이 낮은 건 단순히 한글이 쉬워서가 아니야. 한국 사회 자체가 글을 읽고 쓰는 걸 당연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아.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친구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한국의 문맹률이 낮은 이유가 단순한 교육 수준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 덕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강 근처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은 처음 와봐. 그는 길거리 음식과 정겨운 분위기에 흥분한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구경하던 그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을 잃어버렸어. 저는 깜짝 놀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 그는 당황한 얼굴로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아까 저기 호떡 가게에서 계산할 때까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곧장 호떡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저씨께서는 이미 그의 지갑을 발견하셨고 주인 없는 지갑이라 바로 시장관리소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관리소가 어디에 있나요? 프랑스 친구는 한국어로 길게 말하지 못했지만 가게 앞에 붙어 있던 분실물 센터 안내라는 한글 표지판을 보고 바로 방향을 알아챘습니다. 저기 있네. 분실물 센터가 저쪽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글을 자연스럽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분실물 센터로 향했고 직원분께 상황을 설명하자 바로 그의 지갑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나 방금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뭐가? 내가 원래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한글이 쉬우니까 분실물 센터라는 글자를 보고 바로 길을 찾았어. 만약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갑을 찾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는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어. 만약 내가 한국에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아예 지갑을 찾지도 못했겠지.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바로 그게 한글이 주는 힘이야. 글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지. 그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낮다는 게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었어. 문맹률이 낮으니까 누구나 길을 찾고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였어. 그는 감탄한 표정으로 시장을 한 바퀴 더 둘러보며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한글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하던 그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에서도 한글 같은 쉬운 문자가 있었다면 문맹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졌을 거야.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맹률이 약 7에서 10%에 달하며 특히 노년층과 저소득층에서 문맹 문제가 심각합니다. 프랑스어는 불규칙적인 철자법과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문맹 문제도 심각하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교육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불편을 겪고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한글이 쉬운 문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문맹을 없애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 나라야.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그 문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나라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면 한국이 어떻게 문맹 문제를 해결했는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겠어. 그의 말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던 프랑스 친구는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을 겪으며 한글과 한국 사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유명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푹 빠진 그는 이제 제법 익숙하게 메뉴판을 읽으며 스스로 음식을 주문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주문해 볼게. 그가 자신 있게 말하며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던 중 그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 아저씨는 나한테 반말을 해? 프랑스 친구는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직원이 짧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시겠어요? 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 친구는 이를 반말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는 건가?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한 분위기와 상반되는 느낌을 받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냐, 그건 반말이 아니라 가게에서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한국에서는 가게 직원들이 너무 길게 높임말을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높임말을 쓰는 게 아니야? 맞아. 한국어에는 상황에 따라 높임말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짧고 간결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간단한 말투가 더 자연스러워. 그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의 없는 말이 아니라 실용적인 방식이라는 거구나. 정확해.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바뀌는 언어야. 그게 한글과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고. 그는 다시 한번 한국어의 깊이를 깨달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사랑해와 사랑합니다가 다른 의미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랑해는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가볍게 쓸 수 있지만 사랑합니다는 더 격식을 차리고 정중한 느낌이야.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주댐이라는 말이 전부인데 한국어는 감정의 깊이에 따라 미묘하게 표현이 다르네. 맞아. 한국어와 한글은 감정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도 각각 다른 뉘앙스를 가지지. 그는 스마트폰에 사랑해, 사랑합니다 등을 적어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감정과 문화가 담긴 언어야.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순히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감정과 문화까지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표현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맹률이 낮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모든 국민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글이 쉬운 문자라서 문맹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이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야. 그는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도구야. 그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로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을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로만 여겼던 한글이 이제는 문화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그는 결국 교환학생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그는 저에게 진심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한국이 문맹률이 낮은 이유도 단순히 한글이 쉬워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야. 이제 그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한글과 한국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탄한 또 한 명의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가 프랑스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진 위대한 문자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